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소설 징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하는 징소리 1편에서는 방울제에서 쫓겨난 칠복이가 광주로 올라와서 옥상에서 징을 치다가 칠보증권의 사장에게 발탁이 되어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소리 대신에 칠복이에게 옥상에서 징을 치는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신명나게 징을 치는 칠복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징소리 제2편으로 이어집니다. 말하는 징소리. 문순태. 아버지, 오늘 밤엔 그치로 가지 말어. 필수는 어둠이 무서웠다. 그래서 징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속 타는 마음으로 칭얼대 보기도 했다. 그때마다 바보 같은 그의 아버지는 이놈의 자석아, 이 장쇠가 아니면 누가 징을 칠 거요? 하면서 징채로 가볍게 아들의 머리를 툭툭 치며 벌쭉벌쭉 웃었다. 징소리 듣기 싫어잉. 대원참, 장쇠 징소리 듣기 싫다는 놈 처음 봤구나. 지리산 안 통해서 이 장쇠만큼 징을 잘 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애비 모양 징채잡이나 돼야 해, 인마. 애비는 징채만 잡았다 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단다. 할 뿐이었다. 아버지 장쇠는 매일 밤 맨 먼저 징을 들고 돈단에 나가서 노쇠 덩어리의 그 무거운 징이 마치 살아있는 것이기라도 한 듯 뭐라고 말을 하면서 징채를 휘둘러 농악꾼들을 불러 모았다. 아버지 장쇠의 징소리와 함께 낮 동안 깊이 잠든 노루목이 비로소 깨어난 듯 싶었다. 매기굿이 계속되는 정월 한 달 동안 노루목은 낮에 잠들고 밤이면 깨어나곤 했다. 필수는 그 한 달 동안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다. 온통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친구들과 잿등에 올라가 연날기를 할 때에도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필수는 아버지의 징소리가 사람의 혼을 빼어버린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징소리에는 귀신이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때문에 징소리만 들으면 그의 머리와 귀에서 명주실보다 더 가늘어 눈으로 볼 수 없는 혼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곤 했다. 정월이 가까우니까 징이 미리 징징 우는구나. 섣달이 저물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병에 걸린 징을 쳐다보며 늘 그렇게 말했다. 징이 혼자 울어요? 하고 필수가 물을 낮추면 울고 말고 하면서 잠시 징채를 휘두를 때처럼 얼굴이 노쇠 색깔로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필수는
징에도 해마다 금줄을 치고 제사를 지내는 마을 앞 늙은 느티나무처럼 귀신이 붙어있는 게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밤 필수는 징소리가 사람의 혼을 뿌리째 빼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이틀 후라서 달빛은 밤늦게까지 앞마당이며 헛간 지붕 앙상한 접시 감나무 가지 위에 섬진강 은어의 비늘처럼 쌓여 번쩍거렸다. 어김없이 박보수가 와 있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목젖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도록 숨을 죽이며 마른 침만 꼴딱거리던 필수는 목자를 모로 사려 한 덩어리 되어 들썩거리는 박보수와 어머니의 모습을 촉촉이 물기 담은 눈으로 찔러보며 제발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기를 징소리에 빌었다. 그가 간절히 빌자 징소리가 갑자기 뚝 멎었다. 꽹가리며 북 장구 소리가 요란한데 징소리만 들리지 않았다. 징소리가 죽었나 벼요? 필수 어머니가 소염을 먹는 소리로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한껏 가라앉히며 속삭이듯 말하자. 귀가 부었어? 내 귀에는 장세 징소리가 귀청을 뜯는구만. 하고 박보수는 한결 더 느긋해지는 듯 싶었다. 그러네요. 내 귀도 시끌덤벙하네요. 필수 어머니도 박보수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필수는 귀청을 열고 머리털처럼 미세하게 갈라진 신경의 편린들을 한 곳에 모아 아버지의 징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리산 골짜기를 훑고 섬진강으로 갈퀴질을 하듯 드밀고 내려오는 휘휘한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필수는 느리게 내쉬는 숨소리에 맞춰 하나부터 100까지 세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올 것으로 믿었다. 그의 예감은 화살이 관역의 정통으로 꽂히듯 적중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는 쿵, 쿵, 쿵 북소리처럼 땅을 울리며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다. 89을 셌을 때 두껍다리를 건너왔고 사리반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박보수와 어머니는 뱀처럼 또아리진 몸을 미처 풀 겨를도 없었다. 대낮같이 환하게 비친 달빛 때문에 몸을 숨길 만한 어둠도 없었다. 누구요? 방에 들어서자 박보수의 그림자를 발견한 아버지가 징채를 후려치듯 한 목소리로 튕겼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왼손에 징을 든 채 꾸부정하게 허리를 꺾어 비실비실 몸을 일으키는 박보수를 희끄무레한 달빛 사이로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같더니 아니, 네 놈이! 하며 오른손으로 박보수의 멱살을 댕댕하게 잡아 올렸으며 뒤이어 응 황소 울음을 울다가 두 손으로 징을 움켜잡아 마구 휘둘러댔고 퍽 퍽 박보수의 머리가 징에 맞아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박보수는
필수 아버지가 휘두르는 징에 맞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귀퉁치처럼 퍽 쓰러졌는데 필수 아버지는 방바닥에 넘어진 박포수의 몸을 징으로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에 괭이질을 하듯이 쿡쿡 찍고 두 발로 직신직신 밟았다. 놀란 어머니는 옷을 추슬려 입을 겨를도 없이 호치맛바람으로 방에서 튀어나가 버렸다. 필수도 한달음에 동구박 돈단까지 뛰어나갔다. 매기굿을 끝내고 막 집으로 돌아가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왔을 땐 방 안은 온통 피가 흥건하게 괴어 있었고 피투성이가 되어 내 활개를 쭉 뻗고 엎어져 있는 박포수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밤새도록 추위와 공포했던 필수는 몸뚱이가 콩알만큼 작아져 버린 듯 싶었다. 필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서 떨며 아침을 맞았다. 필수 아버지 장쇠는 그날로 스스로 20리나 되는 지서에 나가 자수를 했으며 10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는 신안고난 앓다가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후로 필수는 아버지의 징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징소리가 싫어졌다. 어쩌다가 징소리를 들으려 치면 그의 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아릿아릿한 현기증에 떨었다. 아버지의 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맞아 죽은 박포수의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필수는 나이가 들수록 징소리에 대한 공포도 더욱 커졌다. 그런 일이 있던 해 봄이 오기도 전에 어머니는 필수를 데리고 서둘러 노루묵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 광주시로 나왔다. 그들 모자는 징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한 번 돌아서 버린 고향에 두 번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 혼의 울부짖음 같은 징소리를 듣지 않게 된 것과 같이 그의 뇌리에서 고향이 잊힌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하고 많은 세월 속에 그 악몽이 묻혀버렸는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바보 같은 징채잡이 허칠보기가 나타나 날마다 징을 치는 바람에 필수는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과거를 되살려낸 징소리는 끊임없이 삶의 고통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고통은 하루하루 생활을 무기력하고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과거란 아름다운 것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거나 간에 과거의 무덤 속에 파묻혀 있어야지 그게 되살아난다면 결코 즐거운 것이 못 되었다. 요즘악 필수는 되살아난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해소병으로 몇 년째 알아 누워있는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역겹도록 보기 싫어졌고 박포수의 핏줄일 것으로 믿어온 대학에 다니는 하나뿐인 여동생 필순이마저도 얼굴을 마주 대하기를 꺼려해 오고 있는 터였다. 필순이의 희음한 꾀꼬리 눈썹이며 끝이 뭉뚱한 주머니 코가 영락없이 박포수를 닮은 것 같았다. 장필수 과장은
총무과 직원들이 점심을 먹을 생각조차 잃어버린 듯 몽롱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징소리에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고 벌떡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진군하는 용사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사장실로 직행했다. 사장은 팔걸이 의자에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곁에서 인기척이 나자 막 깨어난 듯한 희미한 시선을 들어 총무과장을 가볍게 쳐다보았다. 저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은 팔을 거두고 고쳐 앉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저 징소리 말입니다. 그래. 장 과장도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나? 치량이 많습니다. 무슨 소린가? 저 징소리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철 사장은 갑자기 사장실 안이 컹컹 울리도록 광주리만하게 입을 벌리고 한바탕 큰 소리로 웃었다. 장 과장, 고향이 어딘가? 저 지리산입니다. 추운 곳이로구만. 자주 가는가? 안 간 지가 한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너무했구만.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무슨 말씀이신지. 고향을 잊는 것은 부모를 잊는 거나 마찬가지일세. 사장의 말에 그는 명치 끝이 바늘에 찔린 것 같은 따끔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사장실에서 나오려다 말고 징, 징, 징. 그의 심장을 쥐어뜯는 듯한 소리에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진 채 한동안 말뚝처럼 서 있었다. 하긴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도 그동안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었네 그려. 그런데 오랜만에 저 징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시 고향이 생각나고 옛날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살아나는구만. 고마운 소리지. 저건 마법의 소리일지도 몰라. 고향을 잊고도 이만큼 성공했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일세. 사장은 잠에 취한 사람처럼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장필수 과장은 현실감이 없이 꿈꾸듯 말하는 사장의 그 같은 소리에 그렇구나. 사장도 혼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사장님, 실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장필수 과장은 엉뚱한 말을 뱉어냈다. 전화? 네, 저놈의 징소리 때문이죠. 시민들한테서 경찰서에 전화 고발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불쌍한 시민들. 소음 공해라는 겁니다요. 공해라니. 사장은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며 퍼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마치 타이어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처럼 토해냈다. 공해라니. 그건 말이 되나? 단속을 하겠답니다요. 불쌍한 것들. 천둥을 치는 하느님을 입건하라지 원. 과장은 풀이 죽어 시선 둘 곳조차 찾지 못하고 당황했다. 그는 비로소 사장한테 그런 엉뚱한 거짓말을 한 게 지나쳤음을 알아차렸다. 너 경찰서에서 오면은 내가 알려주게. 박철 사장은
징소리가 멎자 천천히 사장실에서 나갔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장 과장은 걸핏하면 칠복이한테 괜한 트집을 잡아 지약스럽도록 달달 들볶아댔다. 그는 칠복이의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곤두세워 딱따구리처럼 쪼아댔다. 간섭이 심했다. 걸리페 옷을 입고 온종일 건물 입구에 서 있는 칠복에게 턱을 너무 축혀 올리지 말라거니 인상이 절간 입구에 험상궂은 사천왕상 같다거니 이러쿵저러쿵 강아지 얼음 먹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과부 시어머니가 며느리 닥달하는 듯 하였다. 그는 또 청소부가 따로 셋씩이나 있는데도 건물 입구에 담배꽁초만 하나 떨어져 있어도 칠복이를 다그치며 큰소리쳤다. 칠복이는 그저 장 과장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할 뿐이었다. 칠복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늘 월급쟁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지만 장 과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외삼촌에 비하면 훨씬 양반인 걸 하고 생각했다. 칠복이가 어려서부터 꼴머슴으로 들어가 순덕이한테 장가를 들기까지 20년이 넘도록 머슴살이를 해온 그의 외삼촌은 인정이라고는 담배 씨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칠복이의 외삼촌 김막동은 무릎까지 올라오도록 눈이 쌓인 한겨울에도 나무를 시켰고 칠복이가 나무를 해오지 않을라 치면 옷을 홀랑 벗겨 황룡강에 쳐넣은 사람이었다. 잔뼈가 굵어 장가들 때까지 세경은 고사하고 철 따라 옷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그의 외삼촌은 신접살이를 나올 때 개다리 오두막 한 칸을 겨우 장만해 주었을 뿐이었다. 장 과장의 극성은 날로 심해졌다. 칠복이 부녀는 칠보증권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 저녁으로 숙직실 블록담 모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라면을 끓여 먹곤 했는데 장 과장이 어떻게 그걸 냄새 맡고는 어찌나 불효령인지 숙직실에서는 물도 데워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칠복은 장 과장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수 없이 회사에서 두어 전봇대쯤 떨어진 디귿자로 꺾어 들어간 푸죽간 골목 입구에 있는 막걸리집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장 과장의 꽈배기처럼 배배 꼬인 심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왜 그가 그렇게 지약스럽게 행패를 부리는 건지 그의 꾸정꾸정한 속마음을 알 턱이 없는 칠복은 아내를 찾을 때까지 칠보증권 회사에서 탈 없이 버텨나가자면 아무래도 장 과장 눈밖에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의 앞에서는 코가 땅에 닿게 허리를 휘어 과장님, 과장님 하고 온갖 너름새를 다 떨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칠복을 보는 장 과장의 눈에는 뱀의 혓바닥 같은 섬찟한 징그러움이 도사려 있었다. 그는 언제나 고양이 쥐보듯 시선에 낚싯바늘을 달고 잡아먹을 것처럼 찍어보았다. 칠보증권의 수문장이 된 지 닷새쯤 지나서 칠복은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난 12시가 되어 숙직실에서 걸어둔 징을 들고 층계를
급히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에 큼직한 쇠통이 채워져 있었다.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다. 당황한 칠복은 총무가로 뛰어내려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끌어달라고 비대발괄 빌었으나 장과장은 아무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내내 열려있던 문을 누가 잠가버렸느냐고 되레 칠복이한테만 꽝꽝 큰 소리를 벼락치듯 했다. 칠복은 그의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얼어붙는 절망감을 맛보았다. 내일부턴 그의 머리 위에 해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참담감에 창자 끝에서부터 한숨이 틀어 올랐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열쇠를 찾지 못해 1층에서부터 11층까지 198개의 층계를 허파가 곧 터질 것 같은 헐떡거리면서 다람쥐처럼 되풀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었다. 결국 그날은 징을 치지 못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문이 그대로 닫혀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헛수아비처럼 휘즈근하게 온몸의 핏줄이 모두 얼어붙은 모습으로 징을 들고 숙직실에 돌아오자 옥상 철문 열쇠가 숙직실 꽃무늬 비닐장판 바닥에 귀신의 신짝처럼 팽개쳐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열쇠를 집어들고 부르르 떨었다. 천지신명이여, 방울제 장승님이시여, 성황당 신이시여, 방울제 당사님이시여. 칠복은 부르르 몸을 떨며 마음속 깊숙이 울부짖었다. 칠복은 다음 날부터 다시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 징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를 거르게 된 것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생각되었다. 열쇠 장난을 한 사람이 장과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리에 찍혀 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칠복은 더욱 장과장을 보기가 섬찟해졌다. 그를 찍어보는 장과장의 시선은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는 호비칼처럼 사나워졌다. 그러나 장과장의 그 같은 지약스러움에도 징소리는 어김없이 도시에 울려 퍼졌다. 징소리는 매일 낮 12시 반만 되면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7보증권 11층 옥상 한 곳에서 한 가지 울림으로 퍼졌지만 80만 시민들은 저마다 각기 여러 가지 소리로 들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로,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울부짖음으로, 슬픈 사람들에게는 울음 대신 환희의 소리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용기의 외침으로 들렸다. 다음 날 칠복이가 한바탕 신명나게 징을 치고 뿔긋하게 얼굴이 달아올라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다. 방울제 이장 김덕기였다. 칠복은 그가 김덕기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떠름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옛날 방울제에서 살 때는
신수가 좋아 시골 사람답지 않게 마지막 넋 잠을 자고 섭해 오른 누에처럼 허여 멀쑥했었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온통 죽은 깨 두성이에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까무잡잡하게 타버렸다. 검고 살갗이 엷어진 그의 얼굴이 삶의 고달픔을 말해주었다. 게다가 그의 오른손에 붕대를 여러 겹으로 칭칭 감고 있어 얼추 보면 마치 다방이나 술집을 떠도름하여 껌나부랭이들을 파는 거렁뱅이나 진배 없었다. 그의 몰골은 지난 2년 사이에 한 20년쯤 폭삭 늙어버린 듯 싶었다. 아니, 자네 도끼 아닌가? 칠복은 죽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 속 가장 깊숙한 밑바닥으로부터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르는 반가움에 징채를 쥔 오른손으로 그의 가냘픈 어깨를 꼭 찍어 쥐었다. 칠복이 자네가 틀림없구먼. 징소리 듣고 자네라는 걸 그냥 알았어. 징소리가 방울제 사람들 이름을 부르더라더니께 그려. 김덕기는 슬프고도 반가운 미소로 씁쓸하게 떠올리며 말했다. 나 처음부터 자네 징소리인 줄 알았어. 방울제 사람이라면 자네 징소리 다 알아듣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던디. 열흘 전에 내려왔구만. 근데 자네 징소리 듣고 찾아온 방울제 사람들 없던가? 아니 아직은. 이상하구만. 징소리를 들었다면은 다른 박집 쳐서 올 건디. 뿔뿔이 헤어져 버린 뒤로 통 소식을 알 수가 없으니. 징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직 방울제가 없어지지 않았구만 그려. 아무튼 잘 왔네. 칠복은 우선 덕기를 데리고 숙직실로 들어갔다. 그는 칠복에게 칠보증권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경위를 자랑 삼아 이야기했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덕기는 또 덕기대로 고향 방울제에 나와서 2년 동안 보상금으로 받은 돈 꽃감 꼬치 빼먹듯 다 까먹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버릇처럼 코를 훌쩍거리며 시시콜콜이 털어놓았다. 칠복이 자네는 이제 이 도시에 뿌리를 박았구만 그려. 아이고, 뿌리를 박았다 할 수는 없어도 요새 같으면 숨통이 바늘귀만큼 터진 것 같구먼. 우선 징을 칠 수 있으니 살 것 같아. 칠복은 차마 마누라를 잃어버린 이야기만은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나저나 서울에서는 왜 내려왔어? 깊은 산 중 고사리 야지에 심으면은 뿌리를 못 벗고 말라 죽듯이 고향을 잃은 우리들이 어디 간들 편할까마는 끝까진 참아보제. 서울은 우리같이 눈 둘 달린 사람은 못 살겠더만. 끼사람아, 서울 사람들은 뭐 눈이 여남은 게 좀 되는가? 그래야 10개도 더 될게요. 뒷꼭지에도 손가락에도 발꿈치에도 눈 안 날린 데가 없어. 눈마다 빨갛게 불을 쓰고 다니더만. 심장도 말이시. 우리같이 손톱으로만 튕겨도 피가 팍 솟구치는 그런 심장이 아니고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양철 심장이라야 살겄디야. 새끼,
내 말 안 믿는구먼. 그러면서 덕기는 갑자기 혀끝에 열을 올려 코를 훌쩍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네, 손 다친 이야기 한번 들어보소. 있는 돈 다 꿰묻고 달포 전에 신촌 목욕탕에 화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었지. 목욕탕에서 오는 일은 그다지 힘들지는 않대만은 새벽에 일찍이 문 열기가 제일 죽겠더만. 목욕탕이란 게 새벽 손님이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 문을 열어야 하거든. 그런데 맛이 문을 열다가 큰 유리가 화장탕 깨지면서 손목 핏줄이 상했단 맛이. 피 한번 물고 터지듯이 겁나게 나대. 다급한 김에 손수건으로 상처를 싸맸는데도 어찌나 피가 쏟아지는지 병원을 찾아 뛰었지. 그러다가 빈 택시를 만났어.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 한참을 가다가 운전수가 먼저 내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리라고 하더만. 그런데 거긴 병원이 아니고 파출소였어. 그놈의 운전사가 말이시 새벽에 웬 놈이 손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뛰어 다급하게 택시를 탄다는 게 좀 수상쩍었다는 게요. 내가 강도로 보였는갑스. 파출소 승경한테 방울제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쟤 시부렁거려서야 놓아주더마. 마침 파출소 앞에 병원이 보이대. 괌을 바락바락 질러서 병원 문을 열자 간호사가 퀭한 얼굴로 상처를 보더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면서 고무줄로 팔뚝을 꽉 묶더만. 그제야 신통하게도 피가 뚝 멎는데 피가 멎자 간호사가 이 병원은 산부인과라면서 왜 외과 병원을 가라고 하지 않겠는가. 외과 병원은 파출소 뒤쪽을 한참 가야 있다고 하면서 말이시. 그래서 고맙다고 허리까지 꺾고 병원을 나오려는디 이봐요 하고 간호사가 나를 부르더니 팔뚝을 묶은 고무줄을 풀고 가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고무줄을 풀어도 피가 안 납디요 하고 물었더니 고무줄을 풀면 다시 피가 난다는 거요. 그래서 내 말이 외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올 때 고무줄을 갖다 드리지요 하고 사정을 했나마는 얼굴은 곱상한 그 간호사년 속아지는 꼭 비루 먹은 똥개 같대. 안 된다는 거요. 고무줄을 끌어놓고 가라고 바락바락 지랄 아니겠어? 허는 수 없이 고무줄을 끌어 던져주고 나왔다네. 서울은 그런디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정이 9만리나 뚝 떨어져서 에이씨 죽어도 고향에서 죽어야 했다고 작심을 하고 식솔들을 몰고 내려와 버렸구만. 덕기의 이야기를 들은 칠복은 목을 때 불인거리라도 맺힌 듯 후끈거렸다. 그제야 칠복이도 방울제에서 나오던 해에 그의 마누라가 식당 주방장과 눈이 맞아 자취를 감춰버린 일이며 지난 봄에 내려갔다가 쫓겨나온 이야기, 징을 치고 싶어 환장해서 무등산에 올라가 신나게 치다가 밧줄소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모두 말했다. 방울제가 온통 낚시터가 되어버렸거든만. 낚시꾼들 덕분에 여남은 집이나 되돌아와서 매운탕이랑 술을 팔대. 그런지 낚시꾼들이 우리 마을에 낚싯줄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니 왜가닥 마음이 뒤집히구만. 그래서 냅다 낚시터에서 징을 쳐버렸어. 그랬더니 마을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낚시꾼들 상대로 목구멍 타작이나 하는 것이 배가 아프냐면서 닭성머리를 해서 쫓아내더구만. 말하자면은 완전히 미친놈 취급당한 거지.
그런데 뭐시 물에 잠긴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은게 휘까닥 쓸개가 뒤집히대.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헤어진 방울제 사람들 얼굴이 죄다 보이더라니까 그려. 말을 마치고 나서 칠복은 슬픈 얼굴로 한숨을 토해냈다. 실은 나 말이시 방울제로 다시 들어갈 작정이네. 덕기는 말을 하면서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뭐하고 살라고? 자네도 낚시꾼들 상대로 매운탕이나 끓여주려고? 아니, 흙을 파먹는 한이 있어도 고향 땅에서 죽고 싶네. 하긴 우리같이 돈도 기술도 없는 등신들은 차라리 방울제가 아니라도 시골에서 사는 게 더 편하지. 뭐 요새 시골에 일손이 모자란다 난리 나던디. 그렇다면은 칠복이 자네도 같이 가세. 난 안 돼야. 마누라 찾아야지. 이 사람아, 싫다고 나간 사람을 어떻게 찾아? 이 징만 있음사 문제 없네. 네 징소리를 들으면 꼭 나를 찾아올 거요. 싫다고 다른 사내하고 배 맞아 나간 마누라가 무엇이 좋다고. 고향을 잃어뿐 우리 아닌가? 뭐까지 몸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네. 마음만 돌아서면 용서해야지. 그래서 징을 칠 때도 마누라 용서할 테니 돌아오소 하고 말하는구먼. 아마 마누라도 내 말소리 들을 거요. 칠복의 그 같은 말에 덕기는 참 알 수 없다는 듯이 슬픈 표정으로 한동안 그를 마주 보았다. 덕기는 징소리처럼 긴 여운을 남기고 돌아갔다. 방울제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덕기를 만난 다음부터 칠복은 갑자기 방울제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매운탕집을 하고 있는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도 만나보고 싶었다. 낚시꾼들을 회방 놓지 않고 말짱한 정신으로 물에 잠긴 방울제를 한 번 더 휘휘 둘러보고 싶었다. 덕기가 찾아온 다음 날 밤 칠복이는 봉구를 만났다. 징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대뜸 방울제로 내려가자고 했다. 고향을 떠나 뿔뿔이 바람꽃처럼 흩어졌던 방울제 사람들이 모두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칠복은 징 하나만을 챙겨 들고 부랴부랴 서둘러 봉구를 따라 나섰다. 봉구 말대로 방울제에는 고향을 떠나 풍비박산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있었다. 안준뱅이 장팔도며 곰배팔이 김칠순이까지 돌아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방울제를 떠날 때 12개의 장승을 뽑아 옮겨놓은 할미봉 중턱 산신당에 모여서 해가 기울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만난 큰 기쁨에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밤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도 잊어버린 듯 싶었다. 칠복이 마누라 순덕이도 돌아와 있었다. 그들 세 식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위처럼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만 있었다. 눈물마저 말라붙어 울음이 솟구치지 않았다. 모든 슬픔은
가슴의 가장 깊숙한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냥 목구멍에 불이 붙은 듯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입안이 바싹바싹 탔을 뿐이다. 내 징소리 못 들었어? 징소리가 지나 내 가슴을 쳤는지 멍이 다 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묻고 대답했다. 할미산의 산 그림자가 거뭇거뭇 물 위를 덮기 시작하자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호수 위에 어둠이 내려앉자 그들이 돌아가야 할 집들이 물속에 잠겨버린 사실에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느꼈다. 댐을 부셔버립시다! 누구인가 큰 소리로 울부짖듯 말했다. 어느덧 방울제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둠이 내려앉아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전에는 쉽사리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럽시다. 댐을 부셔버리고 방울제를 다시 찾읍시다.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안 됩니다. 댐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댐을 부셔버리자거니 그래서는 안 된다거니 입씨름질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할미산도 호수도 하늘까지도 방울제가 물에 잠기듯 온통 두텁고 끈끈한 어둠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칠복은 고향의 어둠은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 자, 호수에서 물이나 빼버립시다. 다시 누구인가 큰 소리로 말했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미산보다 더 단단하고 무섭게 버티어선 콘크리트 댐 쪽으로 웅성웅성 내려갔다. 칠복인의 새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을 따라 내려갔다. 그들은 고속도로보다 더 넓은 댐 위에 내려왔다.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 관리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더니 육중한 수문이 덜컹거리며 올라가고 거센 물길이 콸콸콸 빠져나갔다. 수문에서 물이 빠지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천둥처럼 무섭게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와! 함성을 올렸다. 칠복은 수문으로 콸콸 물 빠지는 소리와 방울제 사람들의 함성에 놀라 잠이 깨었다. 조금도 꿈 같지가 않았다. 꿈속에서 잠시라도 만났던 순덕이를 다시 놓쳐버린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자네, 왜 그렇게 기운이 쫙 빠져 보이나? 꿈을 꾼 다음 날 낮에 징을 치고 내려오다가 층계에서 사장을 만났다. 자네가 징을 친 뒤부터 우리 회사 거래고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네. 사장의 말에도 칠복은 간밤의 꿈 때문에 혼몽해진 머리로 꾸벅꾸벅 고개만을 조아렸을 뿐이다. 마누라한테서는 여지껏 소식이 없나? 다시 사장이 물었다. 곧 돌아올 겁니다요. 남의 여자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요. 칠복이 자네는 아무래도 요새 사람이 아니야.
아직은 징소리를 못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요. 들었다면 단박에 쫓아왔을 것인데. 칠복의 말에 박철 사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냉소를 머금은 채 몸을 돌려 세웠다. 그런데 그의 아내 순덕이는 광주시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그녀의 잘못을 물어뜯기라도 하듯 심장을 때리는 징소리를 들었다. 한때 눈이 뒤집혀 그녀가 나다녔던 금악식당의 젊은 주방장과 배가 맞아 목포까지 가서 술집을 냈으나 그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한겨울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남편 칠복이와 딸 금순이가 있을 것 같은 광주시로 다시 올라왔다. 건축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순덕이는 광주시로 올라오기 전에 잠깐 방울제에 들렀었다. 혹시 그곳에 남편이 와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용서만 해준다면 비록 육신은 걸레처럼 찢겼어도 혼만이라도 그의 옆에 붙어 있고 싶었다. 무덤 속이라도 같이 있고 싶었다. 방울제에서 그녀는 남편 칠복이가 미쳐서 돌아왔다가 쫓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칠복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더라고 했다. 그러나 순덕이는 마을 사람들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칠복이는 징을 칠 수 있는 한 절대로 제정신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정신이 아니면 징을 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칠복이를 쫓아낸 날 밤부터 징소리 땜시 잠을 못 잔다니까요. 고향 사람을 안면 박대했으니 벌을 받을 거요. 그 징소리가 우리 방울제 혼인디 혼을 쫓아버렸으니 벌을 받을 거로구먼요. 이제라도 칠복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당장에 데려오고 싶다오. 까짓 낚시꾼들 아니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소. 굶어 죽는 것은 무섭지가 않지만 방울제 혼을 잃어버린다는 기기에 더. 마을이 물에 잠기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낚시꾼들을 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슬픈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방울제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덕인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찾아서 방울제에 남아있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전해줘야겠다고 공글리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징소리를 듣게 되었다. 칠보증권에서 200m쯤 떨어진 중앙우체국 옆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순덕이는 날마다 징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도 들었다. 그녀는 남편 칠복이가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인부들에게 징을 치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요. 남편은 고향에서 이름난 징채잡이였다우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다. 순덕이는 울컥 징소리가 들려오는 칠보증권으로 한달음에 뛰어가서 남편과 딸을 만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얼굴에 가죽을 들러쓰지 않은 바에 차마 남편 앞에 마주 설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만 징소리를 듣고 남편이 무사히 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징소리였다. 이제 들어보니 방울제에서보다 할 말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징소리의 꼬리가 유난히 한스럽고 길게 울렸다. 순덕이는 방울제에서도 남편 칠복이의 징소리를 좋아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징소리 때문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도신물을 먹어서 남자를 보는 눈이 남다르게 사치스러워진 그녀는 처음 그와 혼담이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아무렴은 남자가 없어 생긴 것이라고는 어느 한 구석이라도 당차고 야무진 데가 없이 허수아비처럼 허방하고 마음 씀씀이며 사람 대하는 게 식은죽 모양 밍밍하며 촌스럽고 맞대가리라고는 수수때만큼도 없는 저런 사람과 짝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싶어 가당찮게 코웃음을 쳐버렸는데 우연히 조합장집 마담 박기굿 구경을 하는 날 밤 그의 구성진 징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싹 달라지게 된 것이었다. 우람하고도 마음속의 온갖 괴로움을 칼칼이 씻어 바람에 띄어버리는 듯한 시원스러운 소리도 소리려니와 마을 앞 큰 좀팽나무 가지들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우줄거리듯 징을 잡은 왼손 쪽으로 어슷하게 몸을 기울이고 울긋불긋 꿩 모가지같이 요란한 비단 수술을 단 징채를 휘두르며 공중공중거리는 그의 모습은 결코 속이 빈 허수아비가 아닌 멋지고 믿음직스럽고 당찬 남자였다. 그 뒤부터 그의 종소리가 좋아져 혼인을 허락하였다. 요즘악 그녀는 징소리를 들을 때마다 처녀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칠보증권으로 남편을 찾아갈 두렵고도 행복한 생각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공사판에서 온종일 벽돌을 나르고 혼자 부스럼딱지처럼 볼성사납게 붙어 사는 산동네의 월사방에 휘적휘적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면 으스스한 적막감에 피로에 지친 몸이 좁쌀만큼도 보잘것없이 작아지는 듯 싶었다. 온 세상이 숨을 죽인 적막한 한밤중에도 고막이 터질 것 같이 징, 징, 징 귀청을 쥐어뜯듯 울어대는 징소리 때문에 뜬 눈으로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곤 했다. 그 때문에 그녀의 몸은 수수깡처럼 온몸의 물기가 쫙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달픔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음의 아픔이었다. 그럴수록 남편을 저버렸던 자신이 더욱 미워지면서 쇠꼬챙이로 심장을 쿡쿡 쑤시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죄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나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징소리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숨은 징소리처럼 한스럽고 질기다고 생각했다. 목포에서 강가에 쭈그렁 통조림 깡통 차이듯 버림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몇 번이고
기차 바퀴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던가. 남 도시로 나와 징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그녀의 목숨은 이미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남편의 징소리를 들은 뒤부터 그녀는 마음 아픈 것은 응당 받아야 할 죗값으로 생각하고 공사장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차돌처럼 굳히는 것이었다. 징소리는 그녀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수수깡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녀의 몸에 피를 넣어주고 솜방망이처럼 되어버린 머리에 한 가닥 영혼의 불을 지펴주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해도 평생을 징소리를 따라다니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징소리는 남편의 숨소리보다 더 가깝고 다정하게 들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깊고도 높은 계면 조가락의 징소리는 때때로 그녀의 가슴에 슬픈 울부짖음으로 화살처럼 아프게 꽂혀왔다. 그런데 그녀의 생명의 소리와도 같은 살아있는 징소리가 연 사흘째나 들리지 않았다. 징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녀의 육신은 다시 물기 빠진 수수깡처럼 쭈구렁이처럼 오그라들고 영혼은 낙엽처럼 시들기 시작했다.